이강년은 문경에서 일어서서 큰 세력을 이루었다. 이강년은 안동부 관청에서 김석준과 그의 순검들을 군중 앞에서 목 베고 기세를 올렸다. 이강년은 일본군 통신선을 절단하고 일본인 마을을 불질렀다. 뒤따라온 일본 군인이 조선인 마을을 불질렀다. 이강년의 휘하 장졸들은 지리에 밝아서 산엄에 기대어 싸웠다. 이강년은 안동에서 이겼고 백담사 용수동에서 이겼고 청풍에서 붙잡혀 처형되었다. 19살 청년 신도의석은 경북의 바닷가 명해에서 100여 명의 민병으로 일어섰다. 신도의석은 동해안을 따라 울진, 삼척, 강릉, 양양을 어우르며 북상했고 청송으로 진격할 때는 군세가 천에 달했다. 날이 추워지고 군량이 떨어지자 봄에 다시 모이기로 하고 신도의석은 병을 해산했다. 신도의석은 부하의 집에 몸을 숨기고 봄을 기다리다가 배신한 부하들에게 살해되었다. 이인영은 타막하는 관료배들의 재산을 빼앗아 군자금을 조달했다. 이인영은 여러 고을의 의병들과 연합해서 통수계통을 세우고 24군진을 편성했다. 이인영은 서울을 회복하려고 동대문 밖에 병력을 집결시켰다. 이때 부친의 별세를 알리는 부호가 도착했다. 이인영은 상을 치르려고 문경으로 내려갔다. 부하들이 울면서 매달렸으나 붙잡지 못했다. 이인영은 문경에서 3년상을 치렀고 그 노모가 처자식을 데리고 추풍령 아래 황간 산골에 숨어 살다가 족적을 찾아 따라온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이인영은 경성 감옥에서 죽었다. 이인영이 부친 상을 당해 문경으로 내려간 뒤 이인영의 중군장 이은찬은 임진간 일대에서 세력을 이루었다. 이은찬의 세력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부대를 이루어 산악과 섬에서 유격으로 싸웠다. 국내에서 일본군의 토벌작전이 가열해지자 이은찬은 간도로 들어가서 군사를 길렀다. 배반한 부하들이 군자금을 줄 터이니 서울로 오라고 이은찬을 유인했다. 이은찬은 열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용산역에 내리자 잠복해 있던 일본 경찰들이 이은찬을 체포했다. 이은찬은 경성 감옥에서 죽었다. 최익현은 국권 회복을 위해 우선 임금의 성심을 바르게 할 것을 거듭 상소했다. 그의 정조는 비통했고 문장은 거칠었다. 그는 말에 내질러서 글에 머뭇거림이 없었다. 임금은 너의 충정을 알겠다고 비답했고 그의 말을 쓰지 않았다. 그는 당상의 벼슬을 버리고 초야로 돌아갔다. 최익현은 74살에 전북 태인에서 봉기했다. 최익현은 군진의 정계를 몰랐고 군사들은 의기충전했으나 명령을 받을 줄은 몰랐다. 일본군이 총검으로 밀어붙이자 군사들은 흩어졌다. 최익현은 대마도로 끌려가서 곡기를 끊고 옥사했다. 일본군은 달아나는 자들을 추적해서 퇴로를 끊었다. 수색대는 빗질을 하듯이 마을을 뒤졌고 의병에게 먹을 것과 옷가지를 준 백성들을 죽였다. 의병들은 소규모 부대로 흩어져서 산속으로 숨었고 모여서 큰 군세를 이루면 일본군 부대를 기습했다. 일본군은 병영 앞에 모래가마니를 쌓고 기관총자를 설치했다. 일병 돌격대들은
기관총자로 달려들다가 사격을 받고 쓰러졌다. 작은 부대들은 산속에서 굶어 죽었고 싸움에 진 군장들이 이마로 바위를 들이받아 자살했다. 붙잡힌 자들은 일본군 부대 연병장에서 부대장의 죄량으로 총살되었다. 이토는 조선에서 전사한 일본군 장졸의 명단과 공적사항을 본국으로 보냈다. 메이지는 죽은 자들의 위패를 청인전쟁, 러일전쟁에서 죽은 자들의 위패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고 공물을 보냈다. 메이지는 사회가 평안하고 통우가 순조롭기를 기원했다. 메이지는 황궁은 늘 고요해서 겨울에는 눈 쌓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소식들이 안씨 운중의 술자리에 모였다. 사내들은 한 토막씩 말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갔고 이야기를 엮어 나갔다. 이미 다들 아는 일을 다시 말했고 말할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였다. 먼 곳에 일이 집마당에 벌어진 일처럼 가깝게 들렸다. 술 마시면서도 사내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똑바로 앉아 있었다. 김하려는 술상으로 안주와 토렴 국물을 날랐다. 밤이 늦으면 사내들은 촛불빛 속에서 거뭇거뭇했다. 김하려는 이 사내들과 자신의 운명이 시국이라는 거수의 발자국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이제 일본을 누가 막겠는가? 급한 일이다. 백성들이 몸으로 부딪혀서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가는구나. 그러니 급한 일이다. 사내들의 말은 가깝고 다급했지만 말 끝난 자리의 허허로움을 다들 알고 있었다. 안중근은 몸속에서 들끓는 말을 느꼈다. 말은 치기와 뒤섞여 아우성쳤다. 안중근은 말하지 않고 술을 마셨다.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는 며느리 김하려가 큰 아들인 분도에게 어미의 정을 과도하게 베푸는 일을 나무랐다. 조마리아는 아이가 여름의 더위와 추위를 스스로 즐거워하도록 키우라며 며느리에게 일렀다. 김하려는 겨울에도 아이를 아랫목에 덮어두지 않고 대청마루에서 놀게 했고 여름에는 벗겨서 길렀다. 아이는 맨땅을 기면서 흙과 풀을 들여다보았고 봄의 냄새와 가을의 냄새가 다름을 알았는데 아이는 아직 말을 할 수 없으므로 아이의 암을 혼자만 아는 것이었다. 아이는 어둠 속에 혼자 있어도 보채지 않고 혼자서 버둥거리며 놀았다. 젖꼭지를 깨무는 버릇이 있었는데 볼기짝을 맞고도 고치지 못했다. 분도는 말이 느려서 돌이 지나서야 겨우 옹알이를 했다. 조마리아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며느리의 조바심을 달랬다. 사내는 입이 무거워야 좋다. 말이 빠른 녀석들은 똥을 오래 못 가린다. 라고 조마리아는 말했다. 분도의 잇몸에서 하얀 전이 2개가 올라왔을 때 식구들이 모여서 아이의 입술을 비집고 이를 들여다보았다. 이는 작지만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조마리아가 아이의 이에 손가락을 댔다. 아이가 입을 오므려서 손가락을 깨물었다. 조마리아가 크게 웃었다. 아프다 아파 이 녀석아. 내 아범도 내 젖을 많이 깨물었다. 네 어미 젖은 깨물지 마라. 아이의 몸이 열어서 안중근은 아이를 힘껏 안지 못했고 자신의 몸이 깨끗이 못하게 여겨져서 아이의 볼에 입맞추기를 저어했다. 아이의 이를 들여다보면서 안중근은 빛을 떠올렸다. 그 빛은 빌렘에게 세례를 받던 때 멀리서 다가오던 빛과 같았다. 빛이 분명해서 빛을 증거하는 일은 쉬웠다. 그 빛 속에서 안중근은 문득 삼남의 들판을 뒤덮은 시체들을 생각했다. 한 곳에서 퍼져나오는 빛 위에 아이의 전니와 삼남의 시체가 동시에 떠올랐다. 아이의 전니를 밀어올리는 빛이 더 멀리 퍼져나가서 삼남 들판의 시체를 비추고 있었다.
들고 일어선 사람들은 총에 맞아 죽고 베어져 죽고 매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앞선 자들의 주걱 위에 포개져서 죽었다. 시체들의 흩어진 살점과 터진 창자까지 빗속에서 환히 보였다. 상처는 벌렁거리고 있었다. 아이를 들여다보는 식구들은 옹알이 사이사이 전니가 드러날 때 박수를 치며 웃었다. 큰 웃음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렸다. 아이의 전니에 삼남 들판의 시체가 겹쳐서 보이는 환각을 안중근 식구들에게 말하지 못했다. 언젠가 빌렘 신부에게 그 까닭을 물어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안중근은 생각했다. 신부님은 알려나? 신부님도 모르려나? 한동안 안중근의 조준선은 흔들렸다. 먼 짐승을 겨누면 표적 너머에 무언가가 흔들려서 맞힐 수 없는 것들이 아른거렸다. 표적은 조준선 너머의 안개 속으로 녹아들어간 듯 싶었다. 오른손 검지가 방아쇠를 당길 때 총구가 왼쪽으로 쏠리면 총알은 빗나갔다. 가늠새가 움직일 때 안중근은 실패를 예감했다. 짐승이 달아난 자리가 휑했고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골짜기를 울린 총소리가 잦아들고 나면 표적을 맞히지 못한 총의 무게가 허허로웠다. 빌렘 신부는 고해 성사를 마치고 사제관으로 돌아왔다. 토요일에는 고해꾼들이 많아서 성사가 길어졌다. 신자들은 고해소에 꿇어 앉아서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 고해소의 가림막이 허술해서 가는 길가 어두워 목소리가 큰 노인들이 죄를 고백하는 소리가 고해소 밖까지 들렸다. 순서를 기다리던 신자들이 킬킬 웃었다. 웃지 마라. 네 죄하고 똑같구나. 똑같아서 웃는다. 너는 왜 웃냐? 라고 떠들면서 사람들은 또 웃었다. 웃음소리가 고해소 안에 들렸다. 고해소 안에서 빌렘이 목소리 큰 노인을 나무랐다. 작은 소리로 말하라. 빌렘의 목소리도 고해소 밖에 들렸다. 사람들은 소리를 눌러서 웃었다. 세습벌족으로 태어나 뒷짐지고 거들먹거리는 유생들이나 송곳 꽂을 땅도 없는 무지렁이들이나 죄의 규모는 차이가 있었지만 죄의 내용과 죄의 계통은 대체로 비슷해서 인간의 죄는 몇 개의 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하되 어떤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내밀한 죄들은 다들 깊이 지니고 있을 터인데 그 죄는 마음에 사무치고 몸에 임박혀서 인간은 결코 자신의 죄를 온전히 성찰하거나 고백할 수 없을 것임을 빌렘은 알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빌렘은 고해 성사를 베풀 때마다 하느님께 민망했다. 죄인과 하느님 사이에서 사제의 자리는 늘 거북했다. 빌렘은 고백받지 못한 죄까지를 합쳐서 하느님께 구하고 용서를 빌었다. 안중근은 그날 저녁에 빌렘을 찾아왔다. 빌렘은 사제관 아궁이에 장작불을 떼고 있었다. 빌렘은 책상 앞 의자에 앉고 안중근은 밤바닥 화로에 앉아 있었다. 고해를 하러 왔느냐? 오늘 성사는 끝났다. 다음 주에 오너라. 고해가 아니고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말하라. 다음 달에 우라지로 가기로 했습니다. 빌렘이 의자에서 일어나 방바닥으로 내려와 안중근의 앞에 앉았다. 빌렘은 마음이 다급할 때 느리게 움직였다. 거기에 무슨 연고가 있느냐? 연고는 없습니다. 안중근은 연해주나 두만강 너머에 다녀오는 사람들에게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해 풍문처럼 들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의 극동 해군항인데 태산 같은 군함들이 정박해 있고 번화가에는 서양풍의 높은 건물들이 주의지어 들어서 있으며 거기 무도장에서는 살결이 흰 러시아 여자들이 먼 바다에서 돌아온 선원들과 끌어안고 춤을 춘다고 했다. 술은 독한 화주를 마시는데 찌르기가 면도날 같고 차가운 바닷물에서 나는 가지와 대구를 싼값에 먹을 수 있다고 다녀온 사람들이 말했다. 거기는 일본의 밀정들이 숨어있기는 하지만 일본 군대나 경찰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조선 땅에서 견디지 못한 조선인들이 모여서 분통을 터뜨리며
뒤숭숭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 러시아와 중국에서 오는 총포와 탄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거기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숫자는 말하는 사람마다 크게 달랐지만 한국어로 신문을 발행할 만큼의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인걸불이 할딱거려서 빌렘의 얼굴은 달아올랐고 희고 검은 수염 속에 벌건 불빛이 스몄다. 연고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안중근은 그 영국 없고 가본 적 없는 이국 항구의 거리를 떠올렸다. 연고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안중근은 그 영국 가본 적 없는 이국 항구의 거리를 떠올렸다. 거기는 왜 가느냐? 라고 빌렘은 물었는데 그 대답을 기다리진 않았다. 빌렘은 동학당과 싸우던 소년 안중근의 생명의 혈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자라면서 그 혈기는 순치되어 몸속 깊이 잠겼는데 가끔씩 그의 눈빛이 어른거렸다. 안중근은 빌렘의 시선을 피해서 화롯불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거기서 동포들과 더불어 회복을 도모하려. 안중근은 말끝을 맺지 못했다. 안중근은 신부의 뜻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지 않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안중근의 마음속에 펼쳐지는 거친 대력을 빌렘은 짐작했다. 빌렘이 말했다. 너는 조선에서 교육사업에 힘쓰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선량한 신도와 착실한 국민을 길러내야 한다. 영혼을 구해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너는 기어이 우라지로 가려느냐? 안중근은 빌렘이 말하는 교육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안중근은 대답하지 않았다. 안중근은 신부의 동의나 축복을 기대하지 않았고 다만 인사를 하려고 온 것이었다. 빌렘의 말투 역시 혼잣말처럼 들렸다. 빌렘은 안중근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빌렘은 성호를 긋고 묵상했다. 도마야, 악으로 악을 무찌른 자리에는 악이 남는다. 이 말이 너무 어려우냐? 네가 스스로 알게 될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터이므로 나는 그것을 염려한다. 빌렘은 그 말을 안중근에게 하지 않았다. 안중근이 일어서서 물러가려 할 때 빌렘은 돌아앉아서 겟세마네 예수를 향해 기도드리고 있었다. 안중근이 상해에서 돌아와 집에 머물 때 김아련은 세 번째로 임신했다. 김아련은 거듭되는 임신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느꼈다. 김아련의 배가 불러오자 조마리아는 며느리에게 칼로 생선을 자르거나 닭을 잡지 말라고 일렀다. 초상난 집이나 대장간 푸주가 쪽으로 가지 말고 찬 바람을 쐬지 말고 마늘, 고추, 생강을 먹지 말라고 일렀다. 김아련은 숨어서 입덧을 했다. 몸의 먼 곳에서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넘어오는 것은 없었다. 분도를 남편 없을 때 낳아서 남편 없는 시댁에서 길렀는데 태어날 아이도 그렇게 되는 것인지 김아련은 생각했다. 남편은 또 어디론지 떠날 것 같았다. 집에 와 있을 때도 남편은 늘 나그네 같았다. 남편에게 넘어서지 못할 낯섦이 있었다. 김아련은 남편 앞에서 수줍어했다. 그 사내는 땅에 결박되어 있으면서도 땅 위에 설 자리가 없었다. 김아련은 남편의 운명을 감지하고 있었다. 안씨 문중의 사내들은 안중근의 블라디보스토크행에 가타부타 말이 없었으나 그것이 어쩔 수 없고 말릴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다. 안태건이 안중근을 불러서 말했다. 우리는 너의 처를 걱정하고 있다. 젊은 것이 자식까지 딸려서 서방 없이 시집살이를 하려면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 제가 우라지에서 자리 잡게 되면 처자식을 데려가겠습니다. 기약 없는 이야기라는 것은 말하는 안중근도 듣고 있는 안태건도 알았다. 안태건이 말했다. 심란한 얘기다. 우라지가 어디냐? 거기서 살림이 되겠느냐? 시댁 사내들은 김아련의 눈치를 살피면서 말을 걸지 않았다. 김아련은 자신과
자신과 아이에게 와닿는 시댁 어른들의 연민 어린 눈길을 느꼈다. 조마리아는 아들을 붙잡지 않았다. 왜 가느냐, 언제 오느냐, 거기서 먹고 살 자리는 마련했느냐는 묻지 않았다. 거기 춥다던데 너는 한대짬을 좋아하니 견딜만 하겠구나. 잠은 어디서나 잘 잡니다. 네 처가 가엾게 되었다. 성정이 고우면 속마음이 더 힘들다. 내가 잘 살필 터이니 그리 알아라. 안중근은 새벽에 떠났다. 짐은 겨울옷 한 벌에 책 몇 권뿐이었다. 천주교 기도서도 보따리에 걸었다. 갈 길이 멀수록 남편의 짐은 단출하다는 것을 김아련은 알았다. 김아련은 대문에서 남편과 작별했다. 분도는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헤어질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김아련은 기억하지 못했다. 안중근은 문중산의 몇 명과 함께 새벽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김아련은 남편이 결코 땅의 속박에서 풀려나지 못하리라는 예감이 눈물에 흘렀다. 말 어기까지 따라온 사내들은 개울가에서 돌아갔다. 황해도 신천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려면 먼저 서울로 가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기선을 타고 함경남도 원산에서 기선을 타고 러시아령으로 들어가야 했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면서 안중근은 서울 명동대 성당 아래 여관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다. 명동 성당은 남산 자락의 언덕 위에서 우뚝했다. 성당 건물은 500년도 된 왕도에서 가장 높았고 첨탑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안중근은 미테주교가 집전하는 새벽 미사에 참례했다. 일본 군인 몇 명이 미사에 와서 영성체를 했다. 안중근이 서울에 도착하기 며칠 전에 한국 통감 이토는 한국 군대를 해산했다. 강제 해산당한 한국군이 일본군과 도심지에서 싸우고 있었다. 이토는 한국 대신들을 겁박했고 대신들은 황제를 몰아붙여서 군대 해산의 윤허를 받아냈다. 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가 무장해제 과정을 지휘했다. 하세가와는 맨손체조 훈련을 하겠으니 서울의 한국군 병력은 모두 비무장 상태로 훈련원으로 모이라고 명령했다. 부대 지휘관들이 맨손의 병력을 인솔해서 훈련원에 모였다. 무장한 일본군이 맨손의 한국군을 에워싸고 해산을 통과했다. 훈련원에서 일본군 대대장의 구령에 따라 해산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본 군대가 병력이 없는 한국 군대의 부대를 접수하기 위해서 접수해서 무기를 가져왔다. 황제가 조서를 내려서 군인들을 달랬다. 너희들은 나의 뜻에 헤아려서 각자 맞는 일거리를 찾아서 살아라. 황제는 이어 내각에 지시했다. 군대를 해산시킬 때 폭동에 미리 대비하라. 혹시 폭동을 진압할 일이 있으면 이토 통감에게 의지하고 부탁하라. 이토는 전국의 한국군 지방 병력을 해산시키라고 각 도의 경찰서에 지시했다. 여러 고을의 연병장에서 한국군 병력이 총검을 내려놓고 맨손 체조를 하는 동안 경관들이 무기를 수거했다. 군대가 해산되기 한 달 전에 고종 황제가 해익을 물사를 보낸 사실을 대한매일신보가 보도했다. 이토는 고종을 꼬지져 퇴위시키고 그 아들 순종을 황제의 자리에 앉혔다. 새 황제가 해산하는 군인들에게 은사금을 내렸다. 하사에게 80원 1년 이상 근무한 병사에게 50원, 1년 미만자에겐 25원이었다. 병사들이 돈을 찢으면서 통곡했다. 10일 1연대 1대 대장 박승환이 명을 받지 않고 자살했다. 참이 남상덕이 부대원을 이끌고 거리로 나가서 일본군과 싸웠다. 일본군이 승려문 문루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쏘았다. 거리에 시체가 쌓였다. 한국군 병사들이 흩어져서 민가로 숨었다. 일본 군인들이 일본 여자를 앞세워서 민가의 내실을 수색했다. 잡히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다. 달아나던 한국군 병사들은 고립된 일본 군인들을 만나면 묶어놓고 때렸다. 때려서 죽였다. 일본군이 대궐문 양쪽에 기관포를 설치하고 한국 대신들의 집에 헌병을 세웠다. 일본 군인들의
일본군은 일본인 밀집 거주지역인 진국의 경비를 강화했다. 한국 고관들이 가족들을 진국의 안쪽으로 옮겼다.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부대에 가세했다. 의병들은 전국 산골 도해지 섬에서 싸우다 죽었고 져서 자살했고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다. 서울에 머무르는 이틀 동안 안중근은 진국의 원구단 숭례문 서울역 종로의 거리에 나가서 시가전을 들여다보았다. 안중근은 길 모퉁이나 건물 안에 숨어서 거리를 살폈다. 한국군은 일본군에게서 뺏은 소총을 들고 싸웠다. 실탄이 떨어진 군인들은 한국군 병사들이 소총에 착검하고 달려들다가 기관총에 흩어졌다. 신발이 없고 모자가 없고 총이 없는 병사들이 악을 쓰다가 쓰러졌다. 피가 흙에 스몄다. 한국군 병사가 길에서 똥을 누던 일본 군인을 등을 찔러 죽였다. 일본군이 상점을 부수고 들어가서 물건을 약탈했다. 인력거를 끄는 부대가 약탈품을 싣고 갔다. 일본 여자와 조선 여자가 머리채를 잡고 뒹굴면서 싸웠다. 날이 저물자 진국의 입구에서 일본 군인들이 대오를 맞추어서 거리에 앉아 경계병을 세워놓고 주먹밥을 먹었다. 명동 성당의 저녁 종소리가 서울 도심으로 퍼져나갔다. 안중근은 저물어서 여관으로 돌아왔다. 동생 안정근이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정근은 안중근보다 6살 아래로 서울 양정의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안정근은 어렸을 때부터 사려 깊었고 글 공부를 좋아했다. 문중 어른과 마을 연장자들에게 공손했고 문중의 대소사를 꼼꼼히 살폈다. 아버지 안태우는 씩씩한 큰아들을 대견히 여겼으나 큰아들은 늘 나돌아다녔으므로 집안일은 둘째 아들에게 의지했다. 안정근은 종로 남문동의 하숙방에서 형의 전보를 받고 시가전이 벌어진 도심의 뒷골목을 걸어서 명동의 여관까지 왔다. 형제는 여관방에 마주 앉아 거리에서 사온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었다. 안중근은 두만강 넘어 대륙으로 가려는 계획을 동생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배를 타고 원산으로. 안정근은 형이 가려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날 서울 도심에서 눈으로 본 일들을 형이 가려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안정근은 여기에 남아서 함께 견디면서 살기를 바랐다. 여기서나 거기서나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뎌야 하기는 마찬가지일 듯 싶었다. 안정근이 말했다. 형님은 장자 아니오. 장자라는 말이 안중근의 가슴을 때렸다. 대륙으로 건너가도 나는 여전히 장자다. 어머니는 내가 모실 테지만 형수님과 아이들은 어찌하시려오. 어쩔 수 없는 일을 자꾸 얘기하지 마라. 내가 자리에 잡히면 데려가겠다. 형님 가지 마시오. 여기서 삽시다. 여기는 이미 이토의 땅이다.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 길을 찾아가겠다. 이것은 벌레나 짐승이나 사람이 다 마찬가지다. 이것이 장자의 길이다. 안정근은 형이 의논하러 온 것이 아니고 통과하러 온 것임을 알았다. 안정근은 길게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먼 길에 조심하시오. 어머님께서 형님이 우라지로 가셨다고 전하리라. 안정근은 돌아갔다. 안중근은 어둠 속에서 누웠다. 총소리와 호곡소리, 고함소리, 빠르게 달려가는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지금 조정에는 군옥을 의탁할 만한 신하가 없고 높은 관을 쓰고 옥관자를 들이운 자들은 모두 이토의 권세에 따르는 무리입니다. 방방곡곡에서 서러운 백성들이 농장기를 들고 일어서서 외에 맞서고 있으니 그 충절이 아름답고 의기가 장하나 대세를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나라의 존망은 폐하의 성심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성심을 바르고 굳건히 하시옵소서. 을사년 조약 때 임금을 핍박하고 조정을 능멸한 자들은 모두 어명으로 끌어내서 대한문 앞에서 목을 베어 백성들에게 보이소서. 폐하의 칼로 책상을 내리치시며 위엄을 보이소서. 너의 문장이 곱고 높으면 내가 모르지 않는다. 너는 천리를
말한다마는 시세를 따르는 것도 또한 순리가 아니겠느냐. 임금이 천하를 헤아림은 서생이 문장을 짓는 이가 같지 않다. 간역으로 나라가 망하고 외침으로 나라가 주저앉는다는 역사는 서책에서 읽었으나 문서를 써주고 나라를 넘기는 일은 만고에 없습니다. 폐하 저들이 세력의 강약으로 들어서 겁박을 해오면 오직 강상과 인륜으로 대항하소서. 500년 사직이 폐하를 외우하고 있사옵니다. 너는 여러 상소에 대한 나의 비답을 보지 못했는가? 어찌 이리 번거롭게 구는가? 을을 앞세워 웅대한 문장을 짓는 일은 임금의 일이 아니다. 돌아가서 수신에 힘쓰라. 신은 충과의 두 글자를 우러르며 초야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사한 무리가 외국 군대의 위세를 얻고 폐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너의 중심은 알겠다. 너만 그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다 말했다. 임금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 무리지어서 울부짖으며 달려드는 백성들아, 서로 타이르고 이끌어서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 힘쓰라. 나는 어린 아이를 달래고 꾸짖듯이 말한다. 아 백성들아, 아 백성들아. 이 토는 조선 조정에서 군신 간에 오고 간 상소와 비답의 대강을 알고 있었다. 황제의 지근에 있는 조선 관료들이나 상소를 올리고 황제의 답을 받은 자들이 그 내용을 통감부에 밀고 해왔다. 이토는 일본의 추비런 의장직에 내정되어 있었다. 이토의 후임 통감직에 선회가 오르리라는 소식이 들렸다. 이토는 조선에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이토는 후임 통감에게 줄 시정 권고 방침을 문서로 작성했다. 조선 군중의 소요를 진정시키지 못한 채 통감의 직을 넘겨주게 됨을 민망하게 여긴다. 소유의 수괴들은 대부분이 유가의 사상을 가진 식자들이고 조선의 임금도 이 유생의 세력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유자들은 대부분이 백수공권의 서생들로 물리력이 없지만 조선의 풍민들에게 미치는 감화력이 매우 커서 이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황제, 조선 유생, 조선 민중이 불온의 축이다. 그러므로 조선 유생 세력이 조선 황제에게 근접하는 통로를 차단하면 민중의 소요는 점차 무력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저항의 정신과 뿌리가 심원한 역사의 근원에 있으므로 돌출하는 저항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또한 작동되어야 한다. 조선 통감은 일본 제국 천황의 직속으로 조선 황제를 대신해서 조선을 통치한다. 이토는 후임 통감에게 주는 문서를 비서관에게 맡기고 나서 경시총감을 불러서 지시했다. 위생에 관한 명령이다. 서울 도성 안거리에서 방분 방뇨를 금하라. 아동들도 포함시켜라. 집안의 분뇨를 길에 버리지 못하게 하라. 분뇨는 반드시 수거해서 처리장에 버리도록 행정을 조직해서 시행하라. 거린과 불황자들의 문정걸식을 금한다. 이들도 도성 밖에 수용하라. 훈령으로 알리고 병력으로 단속하라. 같은 명령이 반복되면 권위가 훼손되어 시행하기 어려워진다. 분뇨의 문제는 거듭 말하지 않겠다. 이번에 엄단에서 통감의 뜻을 보여라. 이토는 서울을 처음 부임했을 때 똥냄새에 질겁을 했다. 어른과 아이들이 길바닥에 엉덩이를 까고 앉아 똥을 누웠고 집집에서 아침마다 요강을 길바닥에 쏟았다. 장마 때는 변소가 넘쳐서 똥덩이가 떠다녔다. 똥냄새는 마을 골목마다 깊이 배어 있었고 남대문 거리, 정동거리에도 똥무더기가 널려 있었다. 통감부 직원들이 밤길을 돌아다니다가 똥을 밟고 미끄러졌다는 얘기를 이토는 요정에서 술 마시다가 기생들한테서 들었다. 이토는 덕수궁에서 만난 조선 대신들을 불러세우고 거리에 똥을 치우라고 말했다. 통감이 똥 문제를 이야기하자 조선 대신들은 얼굴을 돌렸다. 통감 각하, 살피심이 이처럼 세밀하시니 두렵습니다. 분뇨의 문제는 인의 예지에 선행하는 것이오.
이것이 조선의 가장 시급한 당면 문제요. 즉각 시정하시오. 이토는 통감부와 조선 조정을 거듭 다그쳤으나 거리는 여전히 똥바다였다. 똥을 틀어막을 수가 없었고 먹고 노는 일을 금할 수가 없었다. 통감부를 떠나면서 이토는 서울 도심에 궁중변소를 늘리고 분뇨를 길에 버리는 자들을 엄단하라고 거듭 지시를 했다. 목숨의 안쪽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똥이란 당하기 어렵다. 라고 이토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날마다 새 똥이 거리에 넘쳐 있었다. 조선 조정은 떠나는 이토를 위해 칙사급의 송별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통감부의 고위직 관료들, 주둔군의 지휘부와 조선 조정의 내각 대신들과 민간인 대표들이 참석하는 자리였다. 음식은 조선식과 서양식의 절충으로 펼치고 조선의 장학부에서 여약을 베풀기로 되어 있었다. 이토는 송별사 원고를 써오라고 간방에 지시했다. 유신으로 시간을 새롭게 하는 메이지의 개벽의 뜻을 앞세우고 동양 평화의 큰 틀 안에서 조선을 경영하는 일본의 대의를 밝히고 송전 등하의 위기에서 조선을 구원하려는 일본의 문명적이고 우호적인 역할을 강조하라고 이토는 지침을 내렸다. 이토는 관방에서 제출한 원고를 읽어보고 말했다. 관방에서 글 잘 쓰기로 소문난 비서관이 작성한 연설문에 메이지의 존재를 추상개념에 가지고 있었고 일본이 조선에 진출하는 대의를 말하면서 후생복리와 식산증진, 질서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어 문명사적인 차원을 미달하고 있었다. 이토는 원고를 직접 쓰기로 하고 만년필을 들었다. 도쿠가와 마쿠의 말년에 미국의 흑선이에도 연한침을 범했을 때 우리의 젊은 지사들은 그 검고 추악한 배의 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우리는 다가오는 세계의 공포를 각자 젊은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알미 통달한 자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알미란 곧 사물의 실상을 보는 정신의 작용이다. 실상을 보는 자는 몸둘 자리를 알고 몸쓸 방편을 스스로 안다. 이 세계는 인간이 만드는 구조물이다. 이것이 우리의 알미다. 우리의 알은 사물을 향해 나간다. 이것이 제국의 길이다. 이제 풍우는 울고 있다. 이 개벽을 서양인들은 혁명이라 일컫지만 제국의 깃발은 유신이다. 유신은 만세일계의 황통을 제국의 축이로 삼는다. 황통은 제국의 채로서 불가침하고 이 존엄의 핵심부는 고요하다. 축이는 천례의 은총이며 인간이 만드는 신성이다. 여기서 제국의 건능은 비롯된다. 이토는 쓰기를 멈추었다. 치솟으려는 문장에 숨을 죽여서 주저앉혀야 하는데 한 번 들뜬 문세가 가라앉지 않았다. 제국정신 핵심부에 청기를 누설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조선 대신들도 참석하는 송별안의 자리에서 일본의 높고 깊은 부분을 말하기보다는 후임 통감의 시정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것이 합당할 것이었다. 이토는 사안을 불러서 차를 마셨다. 알아듣지 못할 자들이 많았다. 쉽게 말하자 이토는 만년필을 들어서 계속 써나갔다. 거듭 말하지만 이 세계는 인간이 만드는 구조물이다. 제국은 동양 천지에서 고래의 과학과 싸워가며 이 구조물을 제작하고 있었다. 이것이 동양 평화의 틀이고 조선 독립의 토대이다. 조선은 스스로 이 틀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존망의 위기를 벗어나 황제와 백성이 함께 신생을 도모할 수 있었다. 헛된 힘을 쓰지 마라. 쉬운 길을 두고 함로로 들어가지 마라. 제국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조선은 닦여진 길로 들어오라. 조선의 사직은 제국의 품 안에서 안온할 것이니 한때의 성민을 버리고 장대한 미래를 맞으라. 이토는 만년필을 놓았다.
그리 멀리 돌고 있었다. 그를 돌릴수록 군더더기가 많아져서 당연 문제의 핵심을 찔러 들어가지 못하고 문장이 너덜거리고 있었다.